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니구나. 어제도 했구나. 오래간만에 이틀 연속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YG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대체 투자의 정석 파트 2 상업용 부동산 하고 있고요. 파트 1으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했고 지금 파트 2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챕터 1에서 지난번에 한번 강의 개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제 챕터 2에서 드디어 본 내용 좀 시작 부분, 상업용 부동산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도 커리큘럼인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쫙 갈 예정이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4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넷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개는 또 이 다음번 시간에 따로 더 딥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네, 가시고요. CRE,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이고요. 그 중에 대체 투자라는 일단 먼저 보면은 대체 투자 안에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로서 전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 대안. 이 대안이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체 투자를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도 하고 대안 투자라고도 하죠.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고 보통 하는데 어쨌거나 전통적 투자 외에 뭐 기타 등등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 외에 특이성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합쳐서 보통 대체 투자라고 하고요. 거기서 뭐 일반적인 개념은 어쨌거나 동일한 리스크인데 좀 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걸 넣음으로써 좀 더 리스크를 줄여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산들을 보통 대체 투자를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보통은 뭐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대체 투자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낮은 유동성, 시장성이 없죠. 보통 뭐 예를 들어 대출 형태일 수도 있고 대출 또는 뭐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주식은 뭐 거래 시장이 없잖아요. 상장 주식이 아니니까 아니면 사모 대출 뭐 이런 대출 형태니까 그런 놈들은 중간에 뭐 5년짜리 투자를 하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나 마음 바뀌었는데 다시 팔아야겠다 하면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는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일단 돈을 넣었으면 만기까지 가야 이제 그 정상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녀석이고 도중에 마음 바뀌었다고 뺄 수 있는 녀석이 아니어서 유동성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비유동성인 만큼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A 등급의 3년짜리 회사채랑 뭐 어떻게 보면 A 등급의 3년 느낌의 대출을 했다고 하면은 회사채는 도중에 그 사고 팔 수 있는데 대출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뭐 똑같이 하면은 얘는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뭐 한 6%라고 하면은 얘는 대출은 이거는 도중에 3년 동안 내도록 못 파니까 그거에 대한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받아서 연 뭐 7%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플러스 1%를 아래가 더 받는 게 얘는 3년 동안 도저히 어떻게 회수할 방법과 유동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1%를 더 받는다. 그거를 비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뭐 보통 장기 투자 자산이 뭐 많죠. 그래서 비유동성인 장기 투자 자산인 녀석들도 꽤 있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 분산 효과. 결국은 아까 뭐 동일한 수익률을 내지만 더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전통적 투자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의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투자가 다 뭐 똑같은 게 없어요. 다 특이하기 때문에 뭐 한 건 한 건이 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다 특이성인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도 없고 정보 자체도 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잘해서 수익이 잘 난 건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대체 투자가 다 잘 나오는 그 시장에서 얘가 그냥 그 흐름을 타서 잘한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잘하는 게 평균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 시장보다 더 못해서 못한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정보 자체가 일단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due diligence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뭐 어쨌든 결국 다 돈이 들어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서 거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뭐 계속 자주 거래를 하면은 너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똑같죠. 뭐 부동산 뭐 하루에 하나 부동산 사서 이틀 뒤에 팔았다가 다시 이틀 뒤에 또 집을 샀다가 다시 3일 뒤에 집을 또 팔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취등록세랑 뭐 공인중개사비도 있고 전반적인 비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 비용이 높은 거는 높은 빈도로 거래할 수는 없죠. 대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체 투자의 분류는 보면은 뭐 그냥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대체 투자, 트레디셔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와 약간 근대, 최근, 요즘 대체 투자 뭐 그런 느낌이죠. 모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옛날부터 했던 대체 투자는 주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건 프라이빗 에쿼티나 프라이빗 뎃,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라고도 하죠. 사모 투자, 그리고 커머디티, 원자재들, 그리고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주로 옛날부터 있었던 대체 투자 상품이고요. 요즘에 들어서 요즘이라고 해도 뭐 2020년 이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2010년 이후 전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헤지펀드나 뭐 매니지드 퓨처스 그리고 디스트레스드 시큐리티 이거 약간 NPL성 이런 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전통적 자산과 좀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분류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 What is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하면은 이 녀석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수입이나 렌탈 인컴이나 또는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돼요. 인컴 프로퍼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국 뭐 자본 이득이 사실은 마지막에 팔 때 비싸게 팔면 뭐 캐피탈 게인이 얻는 거고 시장이 개박살 나서 헐값에 팔면 뭐 손실이 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팔면 뭐 이득이면 그 부분 당연한 거고 사고 팔 때 그 중간에 계속 주기적인 어떤 수입들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 오피스, 호텔, 뭐 판매시설, 리테일, 물류, 임대형 주택,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걸 받는 주택들이죠. 이런 걸 말하고요. 당연히 팔았을 땐 자본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마지막 팔았을 때의 어떠한 값과 평상시에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 돈들, 오피스면은 임대료, 호텔이면 숙박료, 뭐 판매시설은 역시 임대료들 이런 것들을 받는 방식이 다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뭐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이런 투자자들이 주로 이거 하는 이유는 걔네들하고 해야 되나? 형님들인가? 어쨌거나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고 국민연금도 뭐 국민연금을 받지만 또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돈이 나가는 것도 있어서 결국은 주기적으로 캐시인이 되는 주기적으로 현금을 받게 되는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또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지출과 매칭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으면은 MPS죠. 국민연금 같으면은 결국은 지급해야 될 국민연금이란 게 인플레이션, 물가 연동해서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은 돈이 올라야 돼요. 주는 돈들이 다 인플레이션에 최소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투자해서 얻는 수익도 인플레이션 연동이면은 또 이런 해칭이 되는 거죠. 받는 돈도 인플레이션 연동인데 주는 돈도 인플레이션 연동이면은 어떻게 둘 다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변수에 간다 하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날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매칭하는 효과가 있어서 또 인플레이션에 얘네들은 사실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 숙박료도 뭐 통상적으로 같이 오른다고 보니까 그러면 수입도 같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 개념인데요. 가격, 가치, 프라이스, 밸류. 가격은 가격이에요. 가격? 장난감이 5,000원? 5,000원이죠. 역시 우리 상장 주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그 주가가 주식 가격이잖아요. 그게 가격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가격이죠. 근데 가치는 밸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상장 주식이 현재 거래 가격이 있어도 어쨌거나
애널리스트 거가 맞다라고 다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애널리스트 등 어떤 전문가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정말 이 주식의 가치를 분석해서 현재 이거는 뭐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이의 진정한 가치는 7만 원이다 라고 밸류 7만 원 밸류를 제시하면서 현재 5만 원의 프라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반영해서 산정한 이상적인 가격이 주식의, 아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딴 것도 있죠. 이상적인 가격을 가치,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산정한 행위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적인 가격을 찾는 행위가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의 경우는 여기 쓴 것처럼 뭐 비이성적인 행동, 오버슈팅, 막 오르니까 더 오르고 떨어지니까 폭풍같이 더 떨어지고 이런 비성적인 오버슈팅이 있어서 가격은 훨씬 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내재되어진 밸류는 덜 흔들릴 수도 있죠. 우리는 과하게 올라갔다가 또 심하게 떨어졌다가 이러는데 실제 밸류는 뭐 중간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상적인 가격과 유사한 개념이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적절한 가격, 이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가 밸류에이션이고요. 얘는 실제 시장 가격이라는 게 거의 없죠. 뭐 주식시장처럼 뭐 내가 사고 싶은, 예를 들어 뭐 제가 스타타워, 역삼동 스타타워를 못 사죠. 물론 비싸서 못 사는데 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맨날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년에 한 번 거래되려나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가격이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은 없고 가격은 거의 없고 그냥 순수하게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한 행위를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을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있죠. 라이센스 있는 자격증인데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해요. 그렇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주로 이거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요. 이걸 삼면성이라고 한대요. 감정평가에서는. 그래서 시장성은 대상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가지고 옆에 건물이 얼마에 팔렸으면 그거랑 해서 뭐 우리 것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에서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희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성 그런 식으로 산정하는 거고, 비용성은 모르겠는데 야 땅에 땅 100억 들었고 공사비 1000억 들었으니까 이건 1100억, 물론 그래도 또 적절 마진 5% 해서 1000 몇백억이 이게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야, 적절한 가격이야,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요 부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향후 뭐 40년을 말하는 게 웃기지만 뭐 향후 수십 년간 매년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은 얼마일까? 약간 뭐 net present value 이런 개념으로 하고요.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DCF라고 DCF 방식이라 하죠.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방식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수익성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원가 방식을 보통 비용성이라고 하고요. 원가가 얼마나 들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현재 대상 물건의 재생산 또는 대체 비용, 그냥 똑같은 상태를 다시 지금 만들면 얼마가 될까, 뭐 그런 부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가 수정을 한다는 거는 뭐 새로 지은, 그지만 10년 된 부동산이면 똑같이 만들려면 현재 세핑으로 만드는 가격에서 10년이 지났을 만큼 좀 손상된 가격을 마이너스 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 수정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비교 방식, 시장성은 유사한 애들이 있으면은 걔와 비교해서 그대로 적용하진 않지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보정해서 나의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시장성을 통한 비교 방식이고요. 수익 방식은 대상 물건이 결국은 장래 산출할 수익, 뭐 이런 것 수익, 캐피탈 게인 포함해서 그런 금액들이 내가 얼마를 벌 거야, 이 부동산 사면 얼마를 벌 거니까 난 얼마에 살게 라고 역으로 산정을 하는 게 수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수익 환원법 보통 인컴 캐피탈라이제이션 어프로치인데 캡레이시라는 말을 쓰죠.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인데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캡레이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사실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고요. 캡레이시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얼마에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부동산이 거래가 됐대요. 얼마 전에. 옆에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데 이 부동산은 NOI란 거는 Net Operating Income인데 그냥 뭐 수입, 비용 까고 난 수입, 총 수입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25억 정도 수입이 날 것 같은 건물이 올해 600억에 팔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600억에 팔렸는데 1년에 2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한 4.2%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인 거잖아요. 그럼 캡레잇은 현재 거래 가격에 뭐 내년 1년 동안 벌어들일 예상된 수입들 해서 나눈 게 캡레잇이에요. 그럼 대충 이 부동산 600억에 사면은 4.2% 수익이 날 거예요. 그게 25억 수익이 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럼 통상적으로 이 동네 부동산은 4.2% 수익은 나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가 살려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NOI는 내가 추정을 해야 돼요. 내년 1년 동안 뭐 얘가 공실이 어느 정도고 뭐 임대료가 얼마 대충 추정해서 1년 동안 수입을 추정을 해요. 이건 하는 법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추정을 해서 해보니까 30억쯤 돼요. 얘는 30억을 벌 것 같아. 3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럼 옆에 25억의 수입이 날 것 같은 놈이 600억을 샀으면은 30억에 벌 것 같으면 600억보단 비싸게 사야 되겠죠. 결국은 4.2%의 수익이 날려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714억 원을 사면은 연 30억을 벌 때 4.2%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옆에 건물의 캡레잇으로 우리 4.2라는 숫자를 알아냈어요. 통상적으로 4.2의 수익을 버는 정도의 가격을 해야 돼. 근데 우리도 30억을 벌 걸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사니까 이 녀석은 그럼 4.2% 수익으로 보려면 714억에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NOI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옆 건물, 주변 건물에서 얻은 캡레잇으로 나눠버리면 내가 살려는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 건물을 통해 캡레잇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건물의 향후 1년 수입을 구한 다음에 주변 건물의 캡레잇으로 나눠버리면은 내가 살려는 건물의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그쵸? 그래서 25억에서 30억으로 수입이 20% 올랐으면은 가격도 600억에서 714억으로 20% 업되는 게 당연한 거죠. 같은 비례식 같은 거잖아요. 그렇고 현금 흐름 할인법을 한번 대충 볼게요. 아까 제가 DCF라고 그랬죠.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 메소드, 저는 DCF고요. 현금 흐름 할인이란 개념 사실 알아야 돼요. 거기서 지금 제가 할인이란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또 이제 할인에 대한 거 제가 유튜브에 또 영상이 있으니까 너무 모르겠으면 그거 한번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계산해 볼게요. 이제 미래 현금 얘는 살 건데 아직 몰라요. 가격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추정해 보니까 내년에 30억, 내후년에 31억, 32억, 33억, 34억 벌고 한 6년 차에 35억 벌 거예요. 그리고 전 사실은 한 5년 보유하고 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100년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샀다가 5년 뒤에 판다는 가정하에 근데 6년 동안 이런 수입이 날 거라 보면은 그러면은 파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파는 가격은 내년에 벌 거를 캡레잇으로 나누면 아까 4.2 나왔죠. 나누면 올해 팔 수 있는 가격이 전해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4.2로 나누면 833억이 나와요. 물론 내가 지금 옆 건물을 통해서 캡레잇이 4.2%라고 나왔는데 지금 1, 2, 3, 4, 5년 뒤에 내 건물을 팔 때 캡레잇이 여전히 4.2라는 것은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냥 러프하게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한 거로 생각하시고요. 금리 추정을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그걸 반영해서 5.0을 할 수도 있고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으면 4.2가 아니라 3.5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같다라고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럼 4.2가 그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저는 파는 시점에 그 다음 해에 35억을 벌 자산이니까 그게 4.2%의 수익을 내려면 833억 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30억 1년, 2년차 31억, 3년차 32억, 4년차 33억, 5년차에 34억 벌고 그 말에 팔아서 833억의 돈을 회수하는 여기서 끝나는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현금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 더 열심히 하긴 좀 그런데 저는 5% 수익이 캡레잇이랑 좀 달라요. 5% 수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할인율을 5%로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자산은 향후 5년간 30억, 31억, 32억, 33억, 867억이 들어올 이 자산은 791억 원으로 현재 사면은 저는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IRR 5%의 현금 흐름을 결국 이루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할인율이 5%라는 건 나는 이걸 샀을 때 최소한 IRR 기준 5% 수익은 나야 돼 라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 거죠. 네, 좀 자세한 건 또 다음에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개념이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현금 흐름 할인법, DCF법이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는 수십 년을 추정할 수는 없으니 어느 시점에서는 그 다음 해에 이제 NOI를 가지고 그 해에 파는 걸로 추정해서 여기서는 아까 1번에서 했던 지금 수익환원법을 한번 쓰게 되는 거죠. 수익환원법을 한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도 마지막 시나리오상은 수익환원법 한번 써서 결국은 정리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끝났으려나? 아니구나. 거래 사례 비교법이 또 있었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한번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이 자본 수익률 개념은 일단 이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 사례, 주변의 거래 사례랑 내 거랑 비교하려면은 어떤 거래 사례 1번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2020년 9월이라고 쳐요. 9월인데 거래 사례 1은 2018년에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래 사례가 그때보다 지금 이 연도가 지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랐잖아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더 비싸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그때 1원이었으면은 2018년 8월에 1원이었으면은 2020년 9월 현재는 1.09원은 돼야 돼 라는 느낌의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값을 찾아내는 거고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떠한 사례가 내가 비교하는 실제 거래사할 때 그 녀석 대비 내 자산이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좋으면 뭐 1.1을 곱하던 더 큰 숫자를 곱하고 내가 더 별로면 0.9처럼 줄어드는 숫자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조건은 내가 그 비교하는 거래사례 1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1.03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준 스코어링을 해준 거고요. 접근성은 미묘하게 내가 조금 더 지하철에서 멀던가 조금 더 별로야. 그래서 1이 아닌 좀 낮이 0.99로 내가 스코어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판단해서 건물 노후 및 유지거래 형태가 0.97이라는 거는 비교 대상인 그 1보다 내게 조금 더 노후됐다. 조금 더 별로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쭈루룩 다 해서 곱해서 결국은 그 비교 사례와 내 거의 차이는 0.921. 그러니까 그 녀석이 1이라는 가격이면 나는 0.921이라는 가격이에요. 결국은 내게 좀 더 별론 거죠. 이런 기본 요인들이 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별로여서 저는 1이 아닌 0.921을 곱하기로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되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 1이 실제적으로 평당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50만원을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거랑 제 거를 비교하면은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게 옛날 2년 전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9는 곱해줘야 일단 현재 시점 가격이 된 거고, 근데 제게 얘보다 좀 별로예요. 그래서 0.921을 곱하게 돼서 결국 이런 요인들 쭉 곱하니까 그래도 1보다는 좀 더 큰 숫자가 나와서 결국은 3,050만원짜리 옛날에 거래된 그거를 내 거로 환산해보면 내 거라고 치면은 3,075원 평당 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시간도 고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도 고려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3개를 해가지고 4대 3대 4로 반영을 한 거죠. 거래 사례 3개를 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 3개를 통해서 내 거를 추정하니까 평당 한 3,190원 정도로 내 거를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거는 이제 11,247평이니까 평당 이거니까 요 평이면 곱하면 결국은 내 전체 건물의 가격은 3,588억 원. 억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주변 비교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평당가 쓰진 않고 옛날 거래면 현재 거래로 시점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걔 거보다 더 좋으면 내 거는 더 곱하기 1 이상을 해서 더 가격을 올리고, 내가 걔 거보다 위치나 이런 요인들이 안 좋으면은 뭐 0.9 몇을 곱해서 좀 가격을 내 거를 깎아주는 그런 조정을 해서 결국 내 것을 찾아내는 그런 비교 사례부터 내 걸로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끝났어요. 드디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밸류에이션 중에서 중요한 2가지 캠레이 쪽이랑 DCF 쪽 그 녀석을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요. 또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